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8세의 평범한 가정주부입니다. 결혼한 지 32년이 되었지만 남편과 크게 싸운 적 없이 알콩달콩 살아왔습니다. 외아들 하나 잘 키워 장가 보내고 귀여운 손녀까지 얻어서 참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얼마 전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일을 겪으며 마치 제가 드라마 속 주인공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아니, 드라마보다 오히려 더 드라마 같은 일이었죠. 저는 이런 기막히고 믿기 힘든 이야기를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 사연을 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럼 세상에는 우리가 모르는 아픔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깨닫게 해줄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10월의 마지막 주 목요일이었어요. 오랜만에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더군요. 어머니, 죄송한데요. 다음 주에 그이랑 회사 워크숍으로 제주도에 2박 3일 일정으로 가게 됐어요.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라 금요일에 지우 유치원 보내야 하는데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와서 지우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아유, 그래. 그럼 당연하지. 우리 손녀 할미가 안 봐주면 누가 봐줘.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유치원에 다니는 5살 손녀 지우는 그맘때 저희 부부의 낙이었어요. 얼마나 깜찍하고 예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는 말이 뭔지 너무나 잘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며느리가 애 봐달라고 부탁했을 때 속으로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손녀랑 며칠 동안 붙어서 지낼 생각을 하니 설레기까지 하더군요. 저희는 대전에 살고 아들 내외는 서울 마포구에 삽니다. 남편은 대전에서 작은 건설자재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 저는 평범한 가정주부죠. 아들은 서울에서 대학 나와 직장 다니고 결혼까지 하며 정착했어요. 그 뒤로 손녀가 생기고 나서는 저 혼자 아이 봐주러 갈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아들 며느리가 같은 회사에서 만난 사내 커플이라 회사에 일이 있을 때 한꺼번에 집을 비워야 하는 일이 가끔 있었거든요. 남편은 일해야 하니 저 혼자 서울에서 며칠씩 지내다 내려오기도 했어요. 그날도 그랬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서울 갈 거야. 애들이 회사에서 제주도 간다고 지우 좀 봐달라네. 남편에게 말했더니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나도 같이 가면 좋겠는데. 금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안 되겠다. 주말에 밀린 일 처리하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 지우 많이 자랐겠지? 그렇겠지. 애가 콩나물처럼 얼마나 쑥쑥 크는지 몇 달 만에 보면 또 새롭더라니까. 내가 가서 사진 많이 찍어 보내줄게. 혼자 있다고 라면만 먹지 말고 제대로 좀 챙겨 먹어. 알았어, 알았어. 걱정하지 마. 집에 가서 챙겨 먹기 귀찮으니까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고 다니면 돼. 남편은 늘 그랬어요. 제가 친정 갈 때도 손녀 보러 갈 때도 항상 흔쾌히 보내주고 투정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었죠. 30년을 같이 사는 동안 한결같이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저는 짐을 챙겼어요. 손녀 볼 때 입을 옷, 화장품, 그리고 손녀한테 줄 간식들. 가방이 제법 무거워졌더군요. 여보, 나 내일 오후에 출발할 거야. 목요일 저녁에 미리 가야 금요일 아침부터 지우 봐주지. 그래, 조심히 다녀와. 지우한테 할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전해주고. 알았어. 당신도 밥 잘 챙겨 먹고. 냉장고에 반찬 해놨으니까 아침 꼭 챙겨 먹어. 그렇게 저는 남편에게 끼니 거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뒤 목요일 오후에 대전역으로 향했습니다. KTX를 타고 1시간 조금 넘으면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참 편한 세상이죠. 서울역에서 다시 지하철을 타고 아들네 아파트로 갔어요. 마포구에 있는 25평짜리 아담한 아파트였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어머니, 불편하시겠지만 사흘만 부탁드려요. 워크숍이 토요일 저녁에 끝나는데 토요일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일요일 아침에 돌아올게요.
지우 유치원은 내일 하루만 잘 챙겨서 보내주시면 돼요. 그래, 알았다. 나야 우리 강아지랑 있으면 너무 좋지. 걱정하지 말고 다녀와라. 어머니, 반찬은 다 해놨어요. 김치찌개 끓여놓은 것도 있고, 불고기 재워놓고 나물 반찬도 있고요. 데워서 드시면 돼요. 지우 간식은 여기 서랍에 있고요. 우유는 매일 아침 한 팩씩 주세요. 아유, 내가 만들어줘도 되는구만. 바쁜데 이걸 뭘 다 했어? 그래, 내가 알아서 잘 챙기마. 다음 날 아침, 아이들은 오전 일찍 비행기 타러 공항으로 가고 잠에서 깬 손녀가 저를 보더니 품에 안겨서 폴짝폴짝 뛰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심장이 녹아내리는 기분이었죠. 우리 지우 할머니 보고 싶었어? 응, 완전 많이 보고 싶었어. 아이가 얼마나 살갑게 구는지 유치원에 보내지 말고 하루 종일 데리고 있고 싶더라고요. 그래도 며느리랑 한 약속이 있으니 아침 챙겨 먹이고 서둘러 유치원 버스에 태워보냈습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집안 정리하고 설거지한 뒤 점심 챙겨 먹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여보, 나 지우 유치원 보내고 이제 잠깐 쉬고 있어. 그래? 애들은 제주도 잘 갔고. 응, 아까 도착했다고 전화 왔어. 당신 밥은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럼 걱정하지 마. 어제 저녁은 회사 근처 식당에서 먹었고 오늘도 사 먹고 들어갈 거야. 그런데 그때 갑자기 남편의 뒤로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와 이상한 찬송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죠. 당신 회사 아니야?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라디오 소리야. 점심 먹고 났더니 졸음이 와서. 그래, 알았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눈 좀 붙여. 내일 또 연락할게. 그리고 조금 기다리니 손녀가 유치원에서 돌아왔죠. 아이랑 집 앞 놀이터에 가서 그네도 태워주고 미끄럼도 타고 집에 들어와 목욕시키고 저녁 챙겨주니 오후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다음 날은 토요일 아침이라 아이와 느긋하게 늦잠을 자고 일어나 밥 챙겨 먹이고 그림을 그렸죠. 까만 눈동자로 저를 바라보며 웃는 아이를 보니 온갖 걱정과 시름이 전부 사라지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러다 점심을 먹은 아이가 낮잠을 자기에 그 틈에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봤어요. 그런데 한참을 안 받던 남편이 전화를 받았는데 이번에도 주위 분위기가 어수선한 느낌이 들더군요. 여보, 밥은? 먹었지. 잘 챙겨 먹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니까. 애들 내일 아침에 온다고 했으니까 낮에 내려갈게. 근데 어제부터 왜 이렇게 주변이 시끄러워? 오늘도 라디오 들어. 아니,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좀 나왔어. 주말인데 무슨 약속? 아, 그런 게 있어. 남편은 제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거렸습니다. 그때부터 좀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그냥 친구 만나는가 보다 생각하며 전화를 끊으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전화기를 통해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저는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누가 울어? 아, 글쎄, TV 소리인가 봐. TV. 아까는 바뀌라고 한 거 아니야? 아, 응. 그랬지. 식당인데 TV를 틀어놔서 시끄럽네. 내가 나중에 다시 연락할게. 그러더니 제 대답은 듣지도 않고 황급하게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전날은 라디오라더니 그날은 TV라고 하고 횡설수설하는 것 같은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이 남자가 뭐하고 다니는 거지? 하는 의문이 머릿속에 피어올랐어요. 하지만 워낙 성실했던 남편이기에 회사에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됐지. 다른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믿었던 거죠. 잠시 후 잠에서 깬 아이에게 간식을 챙겨주고 있는데 갑자기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깜짝 놀라서 문 쪽을 바라보니
일요일 오전에 일찍 온다던 아들 내외가 벌써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어머, 너희들 왜 벌써 왔니? 내일 아침에 일찍 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 제 말에 아들이 활짝 웃으며 말했어요. 원래 오늘 일정이 늦게 끝날 예정이라서 내일 아침 비행기 타려고 한 건데 중간에 취소된 게 있어서 일정이 좀 앞당겨졌어요. 그래서 비행기표 바꿔서 오늘 왔어요. 엄마 고생하셨죠? 고생은 무슨. 난 지우랑 재밌게 놀았지. 그럼 너희 일찍 왔으니 나도 저녁 기차 타고 그냥 내려가야겠다. 하지만 며느리가 미안한 표정으로 저를 말리더군요. 어머, 왜요? 내일 일요일이니까 외식도 하고 하루 더 계시다 가세요. 아니야. 너희 시아버지 밥은 잘 먹고 있는지 걱정도 되고. 너희도 피곤하니까 하루 푹 쉬어야 또 월요일에 출근하지. 괜찮다. 신경 쓰지 말고 나 차표나 있는지 좀 알아봐다오. 그래서 아들이 휴대폰으로 예매해준 저녁 기차를 타러 부랴부랴 서울역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손녀랑 하루 더 있고 싶은 마음도 컸지만 혼자 있을 남편도 마음에 걸리고 피곤한 아들 내외에게 혹시나 불편을 줄까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정보다 하루 일찍 집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고 다시 대전으로 향하는 마음이 은근히 설레더군요. 손녀 보는 것도 좋고 아들 내외 잘 사는 것 보는 것도 좋지만 역시 내 집만큼 편한 곳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향했어요. 그 시간 정작 저희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상상도 못한 채로 말이죠. 몇 시간 후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15층 저희 집 현관 앞에 섰습니다. 일부러 남편에게 연락도 하지 않고 왔으니 깜짝 놀랄 거라는 생각에 괜히 웃음이 나더군요. 저는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와 짐 가방을 내려놓고 살금살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그쪽에서 인기척이 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문이 살짝 열려 있는 게 보여 문고리를 잡고 문을 힘껏 열어젖히려던 참이었죠. 그런데 그 순간 안쪽에서 처음 듣는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거 예쁘네. 저는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이게 뭐지? 여자 목소리. 손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순간적으로 나쁜 생각이 스쳤지만 설마 하며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죠. 저 없이 남편 혼자 있는 집에 모르는 여자가. 그것도 안방에 들어갈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미친 듯이 뛰는 심장을 애써 진정시키며 천천히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제 화장대 앞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연배로 보이는 여자가 거울을 보며 천천히 제 립스틱을 바르고 있더라고요. 결혼 기념일에 남편한테 선물 받아 아껴 쓰던 고급 립스틱이었죠. 여자는 마치 그곳이 자기 집인 것처럼 편안한 얼굴로 웃고 있었어요. 너무 놀라서 입을 틀어막고 눈을 찡그리며 자세히 바라보니 그 여자가 제 옷까지 입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평소에 꽤나 아끼던 실크 블라우스였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아 돌처럼 굳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머릿속이 하얘지고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상황은 누가 봐도 남편이 제가 집을 비운 사이 여자를 집안에 끌어들인 걸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세상에, 이 남자가 30년간 안 하던 짓을 다 늙어서 하는 거야? 이 나이에 바람이라니. 그런 생각을 하자 저도 모르게 목에서 비명과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 누구야? 도대체 누구길래 남의 방에 함부로 들어와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찢어질 듯한 제 목소리에 여자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눈빛이 좀 이상했어요. 초점이 없어 보인다고 할까? 멍하니 저를 보는 것 같으면서도 다른 곳을 보는 듯한 알 수 없는 눈빛이었죠. 빨리 대답해. 당신 누구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남의 집에 들어와서 내 화장품을 바르고 내 옷을 입고 있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저는 온몸을 떨면서 계속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여자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기만 할 뿐 말이 없었어요. 제가 답답한 마음에 가까이 다가가려 하자 여자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여기 우리 집인데. 그러는 아줌마는 누구? 뭐? 당신 집? 미쳤어? 여기 내 집이야. 경찰 부르기 전에 썩 꺼지지 못해. 그런데 그때 거실 쪽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남편이 문을 활짝 열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제가 돌아보자 남편이 퍼렇게 질린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서 있더군요. 그러더니 입술을 심하게 떨며 입을 열었어요. 나 당신 언제 왔어? 왜 연락도 없이? 연락이라니. 내가 내 집에 오는데 미리 연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안방에 이런 여자가 있어? 남편은 다리에 힘이 풀린 듯 간신히 벽을 의지해 서더니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보,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 하지만 저는 눈물이 날 것 같고 목소리가 떨려와 제대로 대답하기도 힘들었어요.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의심한 적이 없었는데. 그런 내 믿음에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거야? 어떻게 30년 넘게 산 마누라를 뒤통수 칠 수 있니? 어떻게 내 집에 다른 여자를 끌어들여? 당신이 지금 제정신이야? 여보, 그런 게 아니야. 제발 흥분하지 말고. 흥분하지 말라고. 내 집에 낯선 여자를 들여서 내 화장품 쓰게 하고 내 옷까지 입혀놓고. 뭐라고? 흥분하지 마. 남편이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고 설명해봐. 저 여자가 누구야? 그때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게 보였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긴 뭐가 미안해. 지금 누가 그딴 말 듣고 싶대. 저 여자 누구냐고. 왜 말을 못해? 그때 여자의 입에서 기야말 말이 튀어나왔어요. 오빠, 이 여자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와서 이러는 거야? 제 블라우스를 입고 제 립스틱을 바른 입술로 저에게 누구냐고 묻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어 코웃음을 치며 여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난 이 집 안주인이자 이 남자 조강지처야. 그러는 당신은 누구냐고. 그런데 더 괘씸한 건 남편이었어요. 보란 듯이 제 앞을 막아서며 그 여자를 보호하려고 하는 겁니다. 여보, 제발 진정하고 내 말 좀 들어보라고. 듣긴 뭘 들어. 딱 봐도 아는 걸. 바람 피운 거 뻔하잖아. 하지만 남편은 펄쩍 뛰며 소리쳤습니다. 아니야. 절대 그런 거 아니야. 바람이라니. 당신, 나 몰라. 뭐? 그럼 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거야? 당장 말해봐. 지금 당장. 하지만 남편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씩씩거리며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죠. 남편은 눈가가 붉어지더니 한숨과 함께 입을 열었어요. 여보, 사실 이분은 내 형수님이야.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대답이었거든요. 뭐? 형수? 무슨 소리야? 당신 외동아들이잖아. 고작 생각한 핑계가 그거야? 뭐 형제처럼 생각하는 사람 부인이라고 둘러대려고. 남편이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사실은 나한테 형이 한 명 있었어. 당신한테는 말 못했지만. 뭐? 그게 무슨 친형 말하는 거야? 남편은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저는 너무 놀라서 그대로 침대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한참을 멍하니 남편과 여자를 번갈아 바라보다 간신히 다시 입을 열었어요. 형이 있다니. 내가 그걸 30년이나 모르고 있었다는 말이야? 그게 말이 돼?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사정이 있었어.
아무리 사정이 있어도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우리 결혼할 때도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잖아. 아니면 나 몰래 만나온 거야? 도대체 왜? 제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왔어요. 배신감보다는 당혹스러움이 더 컸죠. 남편은 한숨을 깊게 쉬며 말했습니다. 말할 수가 없었어. 왜? 형이 있다는 게 왜 숨길 일인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남편은 잠시 말을 잇지 못하고 생각에 빠져 있다가 뭔가를 결심한 듯 얘기를 시작했어요. 형은 어릴 때부터 말썽을 많이 피웠어. 학생 때부터 학교도 제대로 안 다니고 집을 나가서 돌아다녔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속을 썩으셨는지 몰라. 저는 미간을 찡그리며 말없이 남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더니 20살 때부터는 아예 집을 나갔어. 그리고 도둑질, 사기, 폭행, 온갖 사고를 다 쳤지. 결국 교도소까지 들락거렸어. 뜻밖의 말에 제가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뭐? 교도소? 응. 나랑은 5살 차이인데 형이 25살 때 처음 교도소에 갔어. 그때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우셨는지. 어머니는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시기까지 하셨지. 저는 너무 놀라서 숨 쉬는 것도 잊을 지경이었어요. 아무리 교도소에 가도 형은 정신 차리지 못했어. 출소할 때마다 아버지한테 손을 벌렸지. 돈 달라고 했다가 안 주면 행패를 부렸어. 우리 가게 물건을 부수기도 하고. 말했지. 아버지가 철물점 하셨다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이 취해서 돈 달라고 가게에 찾아와서 난동 피우는 바람에 동네에도 소문이 다 났어. 저 집에 전과자 아들이 있다고. 그래서 손님들도 다 떨어지고 이웃들도 우리한테 등을 돌렸어. 처음 듣는 남편의 말에 저는 입을 떡 벌릴 만큼 놀랐습니다. 그런데 형이 30살 때 몇 달 만에야 나타나서 아버지 직장에 찾아갔대. 그때 아버지는 철물점이 망해서 아파트 경비를 하고 계셨거든. 또 돈을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셨던 모양이야. 그랬더니 형이 아버지를 밀쳤어. 그래서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치셨지. 그래도 형은 아버지한테 욕을 하면서 다친 아버지를 놔두고 가버린 거야. 어머나, 그래서 그날 병원에 계신 아버지를 찾아갔더니 그러시더라. 그 녀석은 이제 내 아들이 아니다. 다시는 내 집 문턱도 밟지 못하게 할 거다. 이를 갈면서 그러셨어. 그래서 당신도 나한테 말하지 않은 거야? 응, 나도 형을 포기했거든.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나까지 형 때문에 인생이 망가질 수는 없으니까. 남편은 고개를 떨구며 말했어요. 결국 아버지는 형이랑 의절을 선택하셨어. 다른 가족들은 살아야 하니까. 그런 형이 있다는 게 알려지면 내 결혼에도 문제가 생길 거라고 생각하셨지. 무엇보다 우리가 사는 게 너무나 괴로웠어. 어머니는 문소리만 나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다고 약까지 드셨거든. 그래서 아버지의 엄명으로 가족들 모두 형이랑 연락을 끊었어. 형제들도 친척들도 다들 형을 포기했고 주소도 친척 집으로 옮겨놓고 우리가 어디로 이사 가는지 알려주지도 않았어.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더군요. 너무 놀라운 말이라 믿기지 않았는데 그 눈물을 보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 후로 형이 어떻게 사는지 전혀 몰랐어. 연락도 안 하고 찾지도 않았지. 부모님도 친척들도 아무도 형 얘기를 하지 않았어. 형은 우리 가족한테서 지워진 거나 마찬가지였지. 그래서 나랑 결혼할 때도 그래, 당신이랑 결혼할 때 외동아들이라고 했지. 아버지 부탁이었어. 형이 있다는 말 절대 하지 말라고.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도 그 부탁을 유언처럼 하셨어. 절대로 형하고 엮이지 말라고. 얼마나 한이 되셨으면, 얼마나 걱정이 되셨으면 그러셨겠어.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형이 전과자라는 걸, 가족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던 사람이라는 걸
도저히 말할 수가 없었어. 알았다면 당신도 장모님도 결혼을 반대하셨을 거야. 그래서 30년 동안 숨긴 거야? 응.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숨길 수밖에 없었어. 한번 거짓말을 하니까 계속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거짓말한 게 평생 죄책감을 줬어. 심경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요. 그럼 저분은 형수님이라는 거지. 언제부터 형님이 결혼한 걸 알았어? 아니, 언제부터 연락한 거야? 그 말에 남편이 한숨을 내쉬더니 제 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저께 처음 알았어. 뭐라고? 그저께? 응, 당신이 지우 보러 간 그날 밤에 전화가 왔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심하게 떨렸어요. 경찰에서 온 전화였어. 유병호. 우리 형 이름을 말하더라고. 몇 년 만에 들은 이름인지 몰라. 유병호? 형님 이름? 응, 깜짝 놀랐지. 30년이 훨씬 넘도록 소식을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갑자기 경찰에서 전화가 왔으니까. 경찰에서는 왜? 형이 응급실에 실려왔다가 그대로 떠났다는 거야. 그런데 마땅히 연락할 곳이 없어서 경찰에 의뢰했고 경찰이 신원 조회를 해서 내 연락처를 알아낸 것 같아. 저는 홀린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연이 너무 기막히더라고요. 30년 만에 듣는 형의 소식이 부고였어. 아니 왜? 갑자기 왜 돌아가신 거야? 알고 보니 폐암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 놀라서 병원에 가니까 형 옆에 누가 앉아 있었어. 처음 보는 형수님이었지. 그 말에 제가 고개를 돌려 여전히 화장대 앞에 앉아서 거울을 보고 있는 여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남편과 제가 심각한 대화를 나누는데도 아무 상관없다는 듯 콧노래까지 부르며 계속 제 화장품을 열어보고 있더라고요. 근데 형수님이 떠난 형 앞에 앉아서 계속 배고프다고 밥 먹으러 가자면서 형을 흔들더라고. 저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습니다. 혹시? 그래, 맞아. 치매. 깜짝 놀랐습니다. 눈빛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럴 나이로는 보이지 않았거든요. 어머나, 아직 젊으실 것 같은데. 힘들게 살아와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어. 형은 떠났는데 형수님은 계속 같은 말만 반복하시고 정신이 없으니까 병원에서 바로 경찰에 연락한 것 같더라고. 자식들은? 자식은 없었던 거야? 그런 것 같아. 경찰에 물어봤더니 호적상 자식은 없다고 하더라. 경찰에서 알아본 결과 형이 계속 교도소를 들락거리다가 20년 전쯤에 혼인신고를 하면서 정신을 차린 모양이야. 그때부터 교도소도 안 가고 일용직 같은 걸로 일하면서 먹고 산 것 같아. 그러다 형은 암에 걸리고 형수는 치매에 걸리고 누구 돌봐주는 자식도 없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 싶어서 마음이 아프더라. 처음 알게 된 시아주버님의 존재였지만 듣는 저도 가슴이 아파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서 형님은 장례는 치른 거야? 아니, 경찰에서 사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해서 부검을 맡겼어. 부검 결과가 나오려면 나흘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 그 후에 치러야 할 것 같아. 굳이 부검을? 폐암을 앓으셨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긴 한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돌아가신 게 아니라서 사망진단서를 받으려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 그렇구나. 너무 생각지도 못한 일이라. 정신이 없네. 나도 그랬으니 당신은 더 하겠지. 부검을 맡기고 형이 살던 집으로 갔어. 경찰이 주소를 알려줬거든. 서울 신림동에 있는 작은 원룸이더라고. 원룸? 응, 정말 낡고 작은 방이더라. 6평도 안 되는 거기서 형이랑 형수님 둘이 살았던 거야. 남편이 슬픈 표정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집안을 둘러보는데 가슴이 아프더라고. 낡은 이불, 깨진 그릇, 녹슨 냄비.
형이 얼마나 어렵게 살았는지 한눈에 보였어. 그래서 형수님을 그 집에 혼자 둘 수가 없었어. 그렇지. 저렇게 정신이 없는 사람을. 그래서 내가 어제 여기로 모셔와서 주무시게 하고 식사도 챙겨드렸어. 당신한테 말을 했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도저히 입이 안 떨어지더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 듣는 남편의 가족사와 혼자 남은 손이 동서의 기구한 사연에 말문이 막혔죠. 하지만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안쓰러움이었어요. 20년이 넘게 산 남편이 떠난 것도 모르고 계속 제 화장품만 바르고 있는 모습에 한숨이 났습니다. 그럼 나한테는 저분이 형님인 거네. 그렇지. 근데 나한테 계속 오빠라고 부르셔서 그때 그분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나 좀 봐. 이쁘지? 그래서 돌아보니 형님이 립스틱을 입술에 잔뜩 바르고 웃고 있었어요. 제대로 바르지 못해 제가 아끼던 블라우스에까지 화장품이 번져 있었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저는 어떻게든 정신 차리려고 노력하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 같은 형님을 바라보고 한숨 쉬었습니다. 그때 형님이 남편을 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오빠, 나 배고파. 밥 줘. 그 말에 남편이 대답했죠. 아, 알았어요, 형수님. 지금 드릴게요. 저는 얼른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무슨 밥을 한다고 그래? 기다려. 내가 빨리 차릴게. 그러고는 부엌으로 가 냉장고를 열고 콩나물을 꺼내 시원하게 국을 끓이고 밑반찬을 준비했어요. 형님은 밥을 한 숟가락 먹어보더니 저를 향해 웃더군요. 언니, 진짜 맛있어. 내일도 해줘. 저는 눈물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먹은 설거지는 남편이 하겠다고 해서 저는 형님을 욕실로 데려가 깨끗하게 씻기고 제 잠옷을 꺼내 입혔어요. 얼굴에 화장품을 발라주니 형님이 웃으며 말했죠. 언니, 나 이뻐? 네, 예뻐요, 형님. 같은 여자로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자식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이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았을 텐데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도 저희 남편에게 연락이 닿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죠. 그날 밤에는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30년을 같이 산 남편이 그런 비밀을 안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그 마음은 이해가 되기도 했어요. 전과자인 형이 있다는 걸 말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다 옆방에 잠들어 있는 형님을 떠올렸습니다. 남편한테 듣기로는 저보다 2살 많다고 하던데 목욕할 때 보니 손이 많이 거칠어 보였어요. 평생 고생한 흔적이 역력했죠. 그때 남편도 잠이 오지 않는지 뒤척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돌아 누우며 물었어요. 여보, 잠이 안 와? 응, 마음이 좀 복잡하네. 아무리 형이 잘못했어도 나이 먹고 공사판 떠돌면서 고생했을 거 생각하니 마음이 아프고 당신한테도 너무 미안하고. 됐어. 그 소리는 이제 그만해. 당신 정말 괜찮아? 화 안 났어? 화는 나지. 그 오랜 시간 나한테 거짓말한 거잖아. 그것도 큰 거짓말. 남편은 다시 가라앉은 목소리로 사과했어요. 미안해. 근데 이해는 돼. 당신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었겠지. 사람들한테 전부 외동이라고 말하고 다녔는데 갑자기 형이 있고 그것도 전과자라니. 입이 안 떨어졌을 거야. 당연히 우리 부모님도 반대하셨을 거고. 그렇다고 나한테만 말하고 비밀로 하자고 하면 나까지 부모님한테 거짓말하게 만드는 거니까 아예 모르게 한 거지.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럴 거야. 어쩌면 철없는 시절에 그 말을 들었다면 나도 당신을 다르게 봤을지도 모르잖아. 근데 이제 형님을 어떻게 할 거야? 그 말을 꺼내자 남편이 또 길게 한숨을 쉬었어요. 모르겠어. 요양원을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
형이 남긴 게 있는지도 모르겠고. 형님 집에 다시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그때 제대로 못 봤다며. 가서 형님 옷도 좀 챙겨오고. 집도 어떻게 정리해야 하지 않아? 그래야지. 그날은 경황이 없어서 유품 정리도 제대로 못했어. 그럼 내일 우리 같이 가보자. 같이? 응.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는데 형님도 자기가 살던 집이랑 인사할 시간은 있어야지 옷 말고 뭐 챙겨올 게 있을지도 모르고.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그러자. 다음 날 아침 일찌감치 일어나서 밥상을 차리고 형님을 식탁으로 모셔왔어요. 형님, 천천히 드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숟가락질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그런지 밥알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조금씩 도와드리다 보니 몇 년 전 돌아가신 친정엄마가 생각났어요. 저희 친정엄마도 치매로 고생하다 돌아가셨거든요. 마지막 1년은 요양원에서 보내셨는데 그게 못내 마음에 걸렸죠. 친정 오빠네가 고생하다가 너무 힘들어해서 결정한 일이었는데 그때라도 제가 모신다고 나서지 못한 게 계속 마음 아팠어요. 저는 가끔 요양원에 가서 직접 밥을 떠먹여 드렸던 기억을 떠올리며 형님을 향해 말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급하게 드시면 체해요. 네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형님은 몇 번이나 인사하며 열심히 숟가락을 움직였죠. 제가 지난밤에 목욕까지 도와줬는데 또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고요. 아침을 먹고 서둘러 방으로 들어가 옷을 골라 입혀주며 말했습니다. 형님, 오늘 서울집에 가실 거예요. 집. 우리 집. 여기가 우리 집인데. 어리둥절해하는 형님을 달래서 차에 태우고 출발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운전하고 제가 형님 옆에 앉아 물이랑 간식을 챙겨주며 서울까지 갔습니다. 다행히 차가 많이 막히지는 않더군요. 얼마 후 신림동 주택가에 도착했죠. 남편이 손가락으로 한 낡은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저 건물 맨 꼭대기 층이야. 남편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니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낡은 3층짜리 원룸 건물이더군요. 저는 형님의 팔을 부축하고 계단을 올라가며 말했습니다. 형님, 조심해서 천천히 올라가세요. 3층에 도착해 가장 구석진 곳에 있는 문 앞에 섰어요. 남편이 지난번 방문했을 때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비밀번호를 바꿔뒀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천천히 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는 찰나 작은 소동이 하나 일어났습니다. 옆집에서 문을 열고 나오는 남자를 보자 형님이 갑자기 달려들며 소리를 지른 겁니다. 도둑이다, 도둑. 나쁜 사람이야. 저는 얼른 형님을 붙잡으며 말했어요. 어머, 아니에요, 형님. 이웃분이잖아요. 하지만 형님은 막무가내로 소리쳤어요. 마치 발작하는 사람 같더군요. 아니야. 나쁜 사람, 도둑이란 말이야. 그 말을 들은 이웃 남자가 인상을 쓰며 거칠게 말했죠. 뭐요? 이 노인네가 지금 뭐라는 거야? 덩치가 크고 인상이 험상궂은 남자가 인상을 쓰자 좀 겁이 나더군요. 그래서 형님 대신 제가 사과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 형님이 실수를 하셨네요. 그러자 남자가 눈을 크게 뜨고 형님을 바라보더니 뭔가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 옆집 노망난 할머니잖아. 며칠 안 보이는 것 같더니 병원에 갔다 왔나? 그 말에 이번에는 남편이 대신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실은 이 집 사시던 남자분이 돌아가셔서요. 한데 남편의 말을 들은 남자가 갑자기 눈을 크게 뜨더니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마 이웃 주민들에게는 소문이 나지 않은 모양이었어요. 네, 돌아가셨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 구급차가 왔다 갔다는 건 들었는데. 네, 그렇게 됐습니다. 저런, 원래 암이었다는 건 들었는데. 안 됐네요. 그럼 저는 이만. 그러더니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형님이 제 손을 뿌리치고 순식간에 남자 쪽으로 달려가더니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소리쳤어요. 이 도둑, 돈 내놔. 훔쳐갔어. 우리 돈 훔쳐갔어. 저는 기겁하고 형님의 팔을 잡아내리며 남자에게 연신 고개 숙여 사과했습니다. 형님, 왜 이러세요? 아휴,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남자는 인상을 잔뜩 구기며 바닥에 침을 뱉더니 소리쳤어요. 나 이거 원. 오늘 일진이 왜 이래? 노인네니까 참는 줄 알아. 그러더니 서둘러 엘리베이터를 눌러 문을 닫고 내려갔습니다. 남자 인상이 하도 안 좋아 큰 시비가 붙을까봐 긴장했던 저는 가슴을 쓸어내렸죠. 형님이 치매라는 걸 아는 남자가 그냥 참고 넘어가려는 것 같아 고마운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남자가 사라진 뒤에도 형님은 계속 씩씩거리며 한참을 그곳에 서 있었어요. 저는 형님을 진정시키기 위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형님, 이제 됐어요. 나쁜 사람 같으니까 진정하세요. 얼른 집에 들어가요, 우리. 남편과 저는 둘 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치매에 걸린 형님이 망상에 빠져서 멀쩡한 사람을 잡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저 흥분한 형님을 달래려고만 했죠. 잠시 후 형님이 조금 진정된 것 같아 보이자 남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한데 문이 열리는 것과 동시에 곰팡이 냄새가 확 풍겼어요. 저도 모르게 인상을 쓰게 되더라고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봤는데 6평도 안 되는 집의 방바닥에 낡은 이불이 구겨진 채 깔려 있었어요. 작은 냉장고와 낡은 옷장, 깨진 그릇들이 보였죠. 그때 형님이 뭔가 생각난 듯이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어디 갔어? 집에 오니 정신이 잠깐 돌아오는 건지 이불을 만지며 남편을 부르더군요. 저도 모르게 눈가가 붉어졌어요. 남편도 고개를 떨구고 있기에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이제 유품 정리 시작하자. 그러고는 천천히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옷장을 열어보니 낡은 옷들이 몇 벌 걸려 있었고 서랍을 열어보니 두껍고 낡은 수첩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는 수첩을 들어올리며 남편을 불렀어요. 언뜻 보니 첫 장부터 남자가 쓴 걸로 보이는 글씨가 빼곡하게 적혀 있더군요. 삐뚤빼뚤했지만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쓴 흔적이 보였습니다. 여보, 이것 봐. 돌아가신 아주버님 수첩인가 봐. 남편이 심각한 표정으로 수첩을 받아들더니 떨리는 손으로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형님이 쓴 일기 같은데. 일기장에는 그동안 아주버님과 형님 내외가 어떻게 사셨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 잔뜩 쓰여 있었어요. 폐지를 모아 2만 원을 벌었다는 내용, 형님이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병원비가 걱정된다는 내용, 폐암 진단을 받았다는 내용. 그런 것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아주버님은 투병 중에도 폐지를 모아 한 푼, 두 푼 모아왔던 것 같더군요. 그 돈으로 혼자 남을 형님을 요양원에 보내려고 계획하셨던 것 같았어요. 수첩을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주버님의 삶이 보였습니다. 추운 겨울에도 형님을 생각하며 폐지를 모아 통장에 어렵게 200만 원 가까이 모았다는 내용도 있었죠. 그때 이상한 기척이 느껴져 고개를 돌려보니 남편이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리고 있더군요. 일기 말미에는 점점 치매가 심해지는 형님을 걱정하는 아주버님의 마음이 절절하게 적혀 있었어요. 죽음을 가까이 느끼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지난 세월에 대한 후회가 일기장 가득했습니다. 철없던 시절 사고 치고 다니던 젊은 자신을 원망하고 부끄러워하더군요. 그런데 한참 일기장을 읽던 저희는 한 곳에서 눈길이 멈췄어요. 저는 조용히 일기장에 적힌 내용을 읽어봤습니다. 보험회사에 물어보니 사망보험금이 꽤 된다고 한다. 매달 돈 내기 힘들었지만 참고 버티길 잘했다. 그 돈이랑 적금으로 모은 돈이면 내가 떠난 뒤 요양원비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 같다. 이제 마음 편히 눈 감을 수 있을 것 같다.
내일부터는 몸이 더 힘들어지기 전에 본격적으로 요양원을 알아봐야겠다. 그 소리를 듣던 남편이 탄식을 내뱉으며 말했어요. 형이 그 어려운 와중에도 보험을 들어둔 게 있나 봐. 형수님 걱정을 많이 했네. 그러게. 당신한테 들은 젊은 시절 모습이랑은 많이 다른데 정말 두 분이 천생연분이었나 봐. 형님이랑 만나고 나서는 교도소도 안 갔다며. 그러게 말이야. 그 망나니 갔던 형이 이렇게 형수님을 위하다니 나도 의외야. 그렇게 한참 수첩을 읽다가 형님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형님이 방 구석에 있는 뭔가를 만지고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거든요. 핸드폰. 그 말에 남편이 다가가더니 핸드폰을 집어올리며 말했죠. 형 핸드폰인가 봐. 충전해볼까? 제가 서랍 여기저기를 열어서 충전기를 찾아내 핸드폰을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기다리다 전원을 켜봤어요. 남편이 이것저것 핸드폰 속에 든 것들을 확인해보다 아주버님과 형님이 찍은 사진을 발견했죠. 집안에서, 공원에서, 식당에서 두 사람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죠. 형이 행복했던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그래. 두 분이 가난하지만 행복하게 사셨던 것 같네. 오래도록 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일찍 헤어지셨어. 남편도 안타까운 표정으로 답했죠. 그러게 말이야. 그때 남편이 뭔가를 발견했는지 멈칫하더군요. 여기 녹음 파일이 하나 있는데. 그러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재생 버튼을 누르자 갑자기 낯선 남자가 있는 대로 성질을 부리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야, 이 노인네야. 네가 죽고 나면 치매 걸린 네 마누라를 누가 돌봐줄 것 같아? 그 순간 저와 남편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길바닥에 내다버려도 누구 하나 알아차리는 사람도 없을걸. 분명히 협박하는 목소리였죠. 그 소리에 이어 나이든 남자가 헐떡이며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숨 쉬는 게 고통스러운 것 같은 소리였어요. 제발, 그러지 마. 집사람한테는. 그 사람은 그냥 놔둬. 그럼 빨리 내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니까. 늙어서 말귀도 못 알아들어. 그건 안 돼. 그건 그 사람 병원비. 이 노인네가 왜 이렇게 여러 말을 시켜? 아직 덜 맞았지. 그러더니 금방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고 나이든 남자의 신음도 들려왔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았어요. 남편도 사색이 된 얼굴로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죠. 형이야. 형 목소리야. 근데 저 남자는 누구지? 젊은 남자 같은데. 한데 그때 갑자기 형님이 또 발작하듯 소리쳤어요. 도둑이 또 때린다. 잡아가야 해. 그러더니 머리를 감싸 쥐며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저는 놀라서 형님을 꼭 끌어안았어요. 그러다 퍼뜩 머릿속으로 떠오르는 게 있었죠. 아까 그 남자. 여보, 그거 아까 그 남자 목소리잖아. 형님이 도둑이라고 했던.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침을 꼴꺽 삼키더니 다시 핸드폰을 눌러 음성 녹음을 재생시켰습니다. 그러자 살기가 뚝뚝 떨어지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가 또 들려왔고 형님이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신음했죠.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틀림없어. 그 남자 목소리가 분명해. 형님 망상이 아니었어. 저 남자가 형님이랑 아주버님을 협박한 것 같아. 그래서 형님이 아까 그렇게 난리를 친 거야. 뭘 협박한 거지? 몸도 성취하는 사람들한테 협박할 게 뭐가 있다고. 남편의 주먹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일단 핸드폰이랑 수첩 챙겨서 가자. 그리고 아까 수첩에 적금이랑 보험 얘기 있었으니까 증권이랑 통장도 챙기고.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고 집안을 여기저기 뒤져서 한 생명보험회사의 증권을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적금 통장은 보이지 않았어요. 두려움에 가득 찬 저희 세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필요한 물건을 챙겨 얼른 그 집을 벗어났습니다. 남편은 운전석에 앉았지만 손이 떨려서 쉽게 시동을 걸지도 못했어요. 저는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물었죠. 여보, 괜찮아? 하지만 남편은 이를 갈며 대답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저 인간을 어떻게 해야 하지? 형을 그렇게 괴롭히고도 아무렇지 않은 얼굴이었잖아. 여보, 일단 진정해. 집에 가서 아주버님 일기장 더 살펴보고 뭔가 피해 사항이 있는지 확인해 보자고. 난 아무래도 통장이 안 보이는 게 마음에 걸려. 형님이 자꾸 그 남자한테 도둑이라고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서 형님을 바라보자 조금 전까지도 두려움에 떨던 형님이 언제 그랬냐는 듯 잠들어 있었어요. 저는 형님의 흔들리는 고개를 제 어깨에 올려 편하게 고쳐주고 다시 말했습니다. 내일 은행 가서 한번 알아보는 게 좋겠어. 보험회사에도 가보고. 아주버님이 형님 위해서 남기신 돈이니까. 잘 있는지 확인해야지. 그래, 그래야지.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하며 시동을 걸고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다음 날 남편은 은행과 보험회사에 가보기 위해 회사 일까지 미뤘어요. 그런데 은행에 가니 아주버님 이름으로 된 적금이 이미 몇 달 전에 해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보험회사에 갔다가 더 깜짝 놀랄 소식을 듣게 됐죠. 남편이 보험사 직원을 향해 물었어요. 안녕하세요. 유병호 씨 계약건으로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사망진단서가 나오기 전이라 형님과 아주버님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내밀며 물었죠. 저희 형님이 든 보험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분명히 형수님이 수익자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만 좀 확인해 보려고요. 그런데 직원이 서류와 컴퓨터를 확인해 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어요. 좀 이상하네요. 네. 뭐가 이상한가요? 가입 당시 수익자는 배우자분이셨는데 얼마 전에 수익자 변경을 신청하셨네요. 그 말에 저와 남편이 동시에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네. 누구로요? 죄송하지만 그건 중요한 계약 사항이라 본인이 오셔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 누구로 바뀐 건지만 알면 되는데. 그것도 알 수 없나요? 제 말에 직원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할 수 없이 저희는 한숨을 쉬며 보험회사를 나왔습니다. 차에 오른 남편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죠. 수익자가 바뀌다니. 이상해. 형이 형수님 말고 다른 사람으로 변경할 수익자가 어디 있다고.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때 그 녹음. 그게 마음에 걸려. 분명히 이름 쓰고 도장 찍으라고 했잖아. 그러게. 그렇게 둘이 고민하고 있을 때 잠든 줄 알았던 형님이 입을 열었죠. 나 배고파. 오빠, 밥 안 줘? 그 말에 저희는 얼른 차를 몰아 근처 설렁탕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편하게 먹도록 김치와 깍두기를 꺼내 잘게 잘라줬어요. 뜨겁지 않도록 앞접시에 국물도 덜어서 형님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때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한데 전화를 받은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지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뭐라고요? 그게 사실인가요? 형이 병사가 아니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남편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사색이 된 남편이 핸드폰 잡은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알겠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남편이 전화를 끊고 재촉했어요. 어서 일어나. 경찰서에 가야 해. 경찰서는 왜? 혹시 무슨 일이 있는 거야? 형 부검 결과가 나왔대. 부검? 그런데 폐암으로 돌아가신 거 아니야? 하지만 남편은 대답 대신 벌떡 일어나 먼저 음식값을 계산했고 저도 얼결에 형님을 재촉해 남편의 뒤를 따랐습니다. 도대체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남편은 전에 없이 무거운 얼굴로 입을 꼭 다물고 있었어요. 무슨 일인지 묻고 싶었지만 분위기가 너무 가라앉아서 쉽게 말을 걸 수도 없더군요. 저희는 한참이 걸려 다시 서울로 와서 아주버님을 담당한 형사를 찾아갔습니다. 형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죠. 유병호 씨 부검 결과가 나왔는데 사인이 병사가 아니라 외상성 뇌 손상이었습니다. 그 말에 저는 눈을 크게 뜨고 되물었어요. 외상성 뇌 손상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그러면 암 때문에 돌아가신 게 아니라 머리를 다치셨다는 거예요? 네, 머리 뒤쪽에 심한 상처와 뇌출혈 흔적이 있었습니다. 형사의 말에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군요. 그게 무슨 뜻이죠? 유병호 씨가 넘어지거나 머리를 부딪혀서 뇌출혈로 사망하셨다는 뜻입니다. 네. 그게 정말인가요? 네. 그래서 더 수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희도 당연히 병사라고 생각했는데 혼자 넘어지신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침입한 흔적이 있는지 확인은 해봐야 할 것 같아서요. 그때 쓰러진 유병호 씨를 발견한 게 택배기사라고 했는데 그 사람부터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 말에 저는 심장이 두근거리고 손이 떨렸어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보니 남편의 얼굴도 말이 아니었죠.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리고 얼굴은 허옇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을 잃은 남편을 대신해 형사에게 말했어요. 저희가 그 집에 갔을 때 고인이 남기신 유품에서 핸드폰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거기 이상한 녹음 파일이 있었는데 제 말에 형사가 눈을 빛내며 말했습니다. 녹음이요? 어떤 건가요? 옆집 남자가 아주버님을 협박하는 것 같은 목소리였어요. 네. 협박이요? 혹시 지금 확인할 수 있나요? 집에 가져다 놨는데. 저희가 돌아가서 확인하고 핸드폰으로 전송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수사가 진행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이후 서둘러 집에 돌아온 저희는 아주버님의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을 찾아내 형사에게서 받은 번호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틀 연속 서울행에 피곤했는지 형님은 저녁을 먹자마자 잠이 들었고 저는 거실로 나와서 남편과 마주 앉았어요. 남편은 넋이 나간 사람처럼 중얼거렸죠. 형이 머리를 다쳐서 떠난 거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수사는 잘 진행되겠지? 그럼 걱정하지 마. 경찰이 나서면 진실이 밝혀지고 아주버님 억울함도 풀릴 거야. 그러면서 절망한 남편의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본 적도 없는 아주버님을 생각했어요. 젊은 시절 교도소를 들락거릴 정도로 못된 짓만 일삼았다고 했지만 핸드폰 속 사진에서 본 아주버님은 너무나 평범한 인상이었습니다. 거기다 죽음을 앞둔 순간까지 폐지를 주워 한 푼 두 푼 모은 돈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려 했던 사람이었죠.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같은 마음인지 쉽게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더군요. 그리고 피가 마르는 듯한 며칠이 지나고 드디어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는 득달같이 서울로 달려갔어요. 형님은 또 경찰서에 가는 걸 두려워하는 것 같아 아들네 집에 먼저 들러 며느리에게 형님을 부탁한 뒤 저희 둘만 경찰서로 갔죠. 담당 경찰관이 조사실에서 나오다 저희를 보더니 무거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유병호 씨는 부검 결과대로 병사가 아닌 걸로 밝혀졌습니다. 남편은 침을 꿀꺽 삼키며 물었습니다. 병사가 아니라면 그 녹음 파일과 원룸복도 CCTV가 결정적인 증거가 됐습니다. 고인은 이웃 남자 김태식과의 몸싸움 때문에 벽에 머리를 부딪힌 충격으로 돌아가셨습니다. 해당 사건이 일어난 날 CCTV를 확인해 보니 김태식이 유병호 씨의 집에서 나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범행을 강력하게 부인했지만 저희가 은행과 보험사에 확인해 본 결과 더는 발뺌할 수 없는 증거들이 쏟아졌어요.
증거라니요? 또 다른 뭐가 있었나요? 유병호 씨가 모았던 적금이 해지된 날 은행 CCTV를 확인해 보니 유병호 씨 뒤에 김태식이 동행한 게 찍혀 있었어요. 보험회사에서도 마찬가지였고요. 배우자로 되어 있던 수익자가 김태식으로 변경되어 있었는데 그날도 두 사람이 동행했더군요. 계속 범행을 부인하던 김태식이 결국 협박으로 유병호 씨의 재산을 갈취하고 보험금까지 노렸다는 걸 자백했습니다. 유병호 씨가 돌아가시던 그날도 술값이 필요해서 그 집에 들어가 돈을 요구하다가 몸싸움이 일어난 것 같더군요. CCTV에 다급하게 뛰어나오는 김태식이 찍히고 몇 시간 후에 택배기사가 열린 문틈으로 쓰러진 고인을 발견하고 신고한 겁니다. 이런 인간 같지도 않은. 남편은 눈물을 삼키며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런데 형은 왜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신고하지 않은 건가요? 녹음 파일에서 들으신 대로 지속적인 협박에 시달리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떠나고 나면 아무도 돌봐줄 사람이 없는 배우자를 거론하면서 협박하니 당할 수밖에요. 남편은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저는 눈물을 흘리며 그런 남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결국 형님의 말이 맞았던 걸로 밝혀진 거죠. 정신이 없는 형님에게도 남편을 해코지한 남자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증오의 대상이었던 겁니다. 그렇게 아주버님의 억울한 죽음은 밝혀졌지만 가족들의 마음에는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특히나 남편은 형에 대한 안타까움과 그리움으로 한동안 눈물의 시간을 보내야 했죠. 부검이 끝난 후 아주버님의 장례를 치르면서 남편은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형이 젊은 시절을 그렇게 후회하면서 늙어가는 줄 몰랐어.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라도 내가 형을 찾아봤더라면 이런 일을 당하지는 않았을 텐데. 정말 속상해 미치겠어.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로 괴로워한다고 아주버님이 살아 돌아오시는 건 아니잖아. 대신 우리가 할 일이 있는 거 몰라. 아주버님이 편찮으신 몸으로도 기를 쓰고 지켜주고 싶어 하시던 사람을 지켜드리면 마음 편하게 좋은 곳으로 가시게 될 거야. 우리가 끝까지 형님 돌봐드리자. 제 말에 남편이 어깨를 들썩이며 고개를 끄덕였죠. 경찰의 조사가 마무리되고 얼마 후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어요. 하지만 범인은 법정에 서서도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억울하다며 큰 소리치더군요. 노인네 푼돈 몇 푼 가져간 게 죄야. 어차피 그 노인네 다 죽어가고 있었다고. 내가 뭘 어떻게 한 것도 아니야. 슬쩍 밀었는데 제 풀에 넘어진 걸 어쩌란 말이야. 법정이 술렁이고 곧 재판장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피고 김태식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다. 피고는 노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협박을 일삼고 재산을 갈취했으며 폭행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후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다. 이는 매우 악질적인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결국 진실은 밝혀지고 악인은 벌을 받았습니다. 이제 남은 상처는 저희들의 노력과 사랑으로 극복해야 할 숙제로 남았죠. 그래서 저는 결심했어요. 돌아가신 아주버님에게 마음의 빚을 안고 살아가는 남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주기로 말입니다. 저기 내가 생각해봤는데 형님을 요양원에 모시는 대신 우리가 돌봐드리는 게 어떨까 해.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뭐? 우리가?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데. 내 복잡한 가족사로 당신한테까지 짐을 지게 하고 싶지는 않아. 우리도 인제 젊은 나이가 아닌데. 짐이라니. 나도 내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어서 그래. 우리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요양원에 모신 거 기억하지? 나 사실 그게 아직도 마음에 남아서 종종 괴로울 때가 있어. 얼마나 더 사신다고 그걸 곁에서 지켜드리지 못했을까 하고. 그랬구나. 응. 그래서 형님을 돌보면서 스스로 마음에 남은 아쉬움도 털어내고 싶어서 그래. 주간보호센터라는 곳에 등록하면 혼자 활동하기 힘들어지기 전까지 아침 저녁으로 학교 가듯이 다닐 수 있다더라. 그런 기관 도움 받으면서 돌보면 수월할 것 같아.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
무리하지 않을게. 정하다 하다 힘들어지면 그때 요양원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아. 남편은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만 제 뜻을 받아들이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형님을 돌보며 산 지도 벌써 1년이 지났어요. 치매로 유명한 교수가 있다는 병원에 등록해 꼬박꼬박 치료를 받고 주간보호센터에도 등록해 즐겁게 활동하니 인지 상태도 양호하게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손녀도 형님을 큰할머니라고 부르며 따르게 됐죠. 그렇게 저희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를 사랑으로 치유하고 극복해가며 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이런 저희의 모습을 지켜보며 안타깝게 돌아가신 아주버님의 한도 풀리셨기를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그럼 긴 사연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행복을 기원하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